안나 까레리나 제2부-1. 겨울도 다 갈 무렵 쉐르바츠키 시내에는 끼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쇠약해가는 체력의 회복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사의 방문과 진단이 행해졌다. 그녀는 앓고 있었다. 게다가 봄이 가까워옴에 따라 건강이 더욱더 나빠졌다. 주치의는 그녀에게 먼저 간유를 주고 다음에는 철분제, 그 다음에는 질산은제를 주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는 이듬해 봄이 되면 외국으로 전지 요양을 떠나라고 권유했다. 그 때문에 유명한 박사가 초대되었다. 나이도 그다지 많지 않고 보기 드문 미남자인 그 유명한 박사는 환자를 청진해 봐야겠다고 요구했다. 그는 의기양양한 어조로 처녀 운운하며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야만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또 한창 나이의 사내가 젊은 여자의 알몸을 만져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그런 것이 자연스럽다고 믿는 이유는 자기가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처녀가 갖는 수치심을 야만시대의 유물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자기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여겼던 것이다. 어쨌든 그의 말에 따를 도리 밖에 없었다. 의사들이란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재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학문도 같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유명한 박사를 돌팔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작 부인과 그 주위 사람들은 어째선지 이 유명한 박사만이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고 그 사람만이 끼찌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끄러워 아연실색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환자를 조심스럽게 청진하고 타진도 한 뒤에 유명한 박사는 정성스럽게 손을 씻고 응접실로 돌아와서 거기서 있던 공작과 얘기를 했다. 공작은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침을 했다가 얼굴을 찌푸렸다가 했다. 세상의 단맛 쓴맛을 다 보고 살아왔고 바보도 환자도 아닌 사람으로서 그는 의술을 믿지도 않았고, 더구나 끼찌가 병이 난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희극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뭐여 이 멀쩡한 허풍소리 같으니라고. 그는 속으로 사냥꾼 사이에서 쓰이는 이러한 칭호를 유명한 박사에게 적용하면서 딸의 증세에 대한 그의 유서를 듣고 있었다. 한편 박사 쪽에서도 이 노공작에 대한 경멸의 표정을 애써 억누르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 늙은이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쓸데없다는 것을, 이 집의 중심은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 앞에서 한번 자기의 변설을 뿌려보리라고 속셈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공작 부인이 주치의를 데리고 응접실로 들어왔다. 공작은 이 한바탕의 희극에 대한 자신의 비웃음을 눈치채이지 않으려고 재빨리 자리를 빠져나왔다. 공작 부인은 넋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끼치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자, 선생님,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주세요. 공작 부인은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입술이 떨려 이 질문을 입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 어때요 선생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부인. 일단 동료와 협의한 다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자리를 비워야 할까요? 편할 대로 하십시오. 공작 부인은 한숨을 쉬고 나갔다. 단둘이만 남게 되자 주치의는 머뭇거리는 듯한 어조로 어쩐지 결핵의 초기 증세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운운해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유명한 박사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흘끗 자신의 큼직한 금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렇겠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렇지만 주치의는 이야기하다 말고 공손하게 입을 다물었다. 잘 아시겠지만 결핵의 초기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결정적인 징후도 없는 것이니까요. 물론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징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식욕 부진이라든지 신경의 흥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결핵이라는 가정하에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말씀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런 병세에는 도덕적 내지는 정신적인 원인이 숨겨져 있는 법인데요. 엷은 미소를 띠면서 주치의는 딱 잘라 말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박사는 또다시 시계를 보면서 대답했다.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야우즈스키 다리는 준공됐는지 모르겠군요. 아니면 또 멀리 돌아가야겠죠? 하고 그는 물었다.
아, 준공되었습니다. 그럼 난 20분이면 갈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즉, 영양을 유지할 것과 신경을 안정시킬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원 안에서 동시에 치료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의 전지는? 하고 주치의는 물었다. 난 외국으로 떠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만약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결핵의 초기 증세라고 한다면 외국의 전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영양을 보충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꼭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유명한 박사는 소된 수를 쓰는 치료법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지정한 주된 목적은 분명 그것이 아무런 해도 없다는 데 있었다. 주치의는 주의 깊게 공손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외국 여행의 효과로 저는 환경의 변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에서의 도피를 들까 합니다. 게다가 또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계시니까요. 그는 말했다. 아, 아니, 그렇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의 엉터리 의사들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내 소견만은 꼭 지켜주지 않으면 그럼 하여튼 그렇다면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는 또다시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 벌써 시간이 됐군. 이렇게 말하고 그는 문 쪽으로 갔다. 그러고서 유명한 박사는 공작 부인에게 한 번 더 환자를 보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예의를 차리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네? 한 번 더 진찰을 하셔야겠다고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는 외쳤다. 아니, 저 몇 가지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인.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박사를 안내하여 끼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끼찌는 바싹 여윈 볼을 콩나물처럼 붉히고 방금 전에 참아야 했던 부끄러움 때문에 눈에 유달은 광채를 담고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박사가 들어오자 그녀는 발갛게 달아올랐고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녀에게는 병이니 치료니 하는 온갖 것들이 실로 어리석고 심지어는 우습기 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그녀를 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마치 깨진 꽃병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그녀는 마음이 찢겨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정제니 산제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그녀를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것인지. 하지만 어머니를 괴롭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괴롭겠지만 잠깐만 앉아주실까요, 아가씨? 하고 유명한 박사는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와 마주 앉아 맥을 짚었다. 그러고는 또 지루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다 말고 갑자기 발끈 성을 내며 일어섰다. 용서하세요, 선생님. 정말 이건 공연한 짓이에요. 게다가 선생님은 똑같은 걸 3번씩이나 물으시니까 말이에요. 유명한 박사는 모욕을 느끼지도 않았다. 병적인 흥분입니다. 끼치가 나가자 그는 공작 부인에게 말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이것으로 진료를 끝내고 그리고 박사는 공작 부인을 향해서 마치 유달리 지적인 부인을 대할 때처럼 공작 영예의 병태를 전문적 용어로 설명하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그 물약, 복용 방법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외국에 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박사는 마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겨우 결연한 대답이 내려졌다. 가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엉터리 의사들을 믿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든 것은 그의 지시에 따를 것. 박사가 떠나자 무언가 즐거운 일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다. 어머니는 명랑하게 웃으며 딸에게로 돌아왔고 끼찌도 기분이 좋은 채 했다. 그녀는 요즘 거의 언제나 자기의 태도를 거짓으로 꾸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말 좀 건강해요, 어머니. 그렇지만 어머니가 바라신다면 언제든지 가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고는 눈앞에 닥친 여행을 즐거워하는 채 하며 여행 준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사의 뒤를 이어 바로 돌리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날 진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직 산육에서 일어난 지도 며칠 되지 않은 데다 그녀는 늦겨울에 딸 아이를 낳았다. 자기 자신에게도 슬픔과 걱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결정하기로 되어 있던 끼찌의 운명을 알기 위해 젖먹이와 몸이 아픈 딸애를 집에다 떼놓고서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응접실로 들어오면서 모자를 벗지도 않고 물었다. 모두들 유쾌하군요. 그럼 틀림없이 결과가 좋았겠죠? 사람들은 그녀에게 박사의 말을 전하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박사는 굉장히 유창하고 장황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가 이야기한 내용을 전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저 외국으로 전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고작이었다. 돌리는 무의식 중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것인 동생이 떠나는 것이다. 게다가 또 그녀의 생활은 어쩐지 재미없었다. 스테판 아르까지 이치와의 관계도 화해한 뒤에는 다시 굴욕적인 것이 되었다. 안나가 이어준 납땜도 단단한 것은 아니었고 가정의 화목은 또다시 똑같은 지점에서 금이 갔다. 이렇다 할 뚜렷한 사건은 없었지만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거의 집에 붙어있지 않았고 돈도 역시 옹색한 편이었다. 게다가 남편의 불성실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돌리를 괴롭혔으므로 그녀는 지난번에 경험했던 질투의 고통이 두려워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내쫓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한 번 질투한 질투의 폭발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될 리는 없었고 남편의 불성실이 폭로된다고 해도 처음처럼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러한 폭로는 이제 일상생활을 파괴하기만 할 터였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와 그러한 자신의 약점을 경멸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기만하며 지냈던 것이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걱정이 줄고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악의 이유식이 잘못되기도 하고 유모가 나가 버린다든가 하면 또 이번처럼 어린애 하나가 앓기도 했다. 그래 어떠냐 너희 집은? 어머니가 물었다. 아 어머니 우리 집은 걱정투성이에요. 릴리가 몸이 좋지 않아요. 성홍열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지금은 너무 이쪽 사정이 궁금해서 나오긴 했지만 잘못하면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만 쭉 박혀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말이에요. 아 성홍열이라고 하면 박사가 떠나자 서재에서 나온 노공작도 돌리에게 볼을 갖다 대서 입을 맞추게 하고 두서너 마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아내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결정됐나? 가는 거야? 그래 그건 그렇고 난 어떻게 해야지? 당신은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렉산드르. 부인은 말했다. 나야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어머니 왜 아버지께선 같이 가실 수 없으시죠? 끼찌가 말했다. 가시는 게 아버지께도 또 저희들에게도 더 좋을 텐데요. 노공장은 일어서서 한 손으로 끼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억지로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이면서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비록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그가 온 집안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그녀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언제나 들었다. 막내딸인 그녀는 아버지의 귀염둥이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아버지의 통찰을 날카롭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지금도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의 날카로운 선량한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생각까지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키스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아버지 쪽으로 몸을 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얼빠진 가발은 또 뭐냐? 이건 살아있는 딸을 만지는 게 아니라 죽은 여자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꼴이잖아. 그래 너는 어떠냐 돌림까? 그는 맞다를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너희 집 멋쟁이는 요즘 어떡하고 있지? 여전해요 아버지. 돌리는 남편 얘기임을 알아채고 대답했지만 줄곧 나돌아 다니고만 있으니 저도 좀처럼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고 경멸하듯 미소 지으며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야 그럼 아직 숲을 팔러 시골로 가지 않았나? 네 줄곧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공작은 말했다. 그럼 나도 어디 한번 떠날 준비를 해볼까? 그래야겠어.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아내를 보고 말했다. 그런데 넌 말이야 까짜. 그는 막내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덧붙였다. 언제라도 괜찮아. 날씨 좋은 날을 택해서 아침에 잠이 깨거든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보렴. 난 이제 정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기분도 상쾌하다. 아버지께 아침 일찍 서리를 밟으면서 산책을 하자고 해야지. 하고 말이야. 알겠지? 아버지의 말은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았지만 이 말을 듣자 끼찌는 죄상이 드러난 죄인처럼 당황하며 어쩔 줄 몰랐다. 그렇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다 이해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녀는 뭐라고 대답하려고 해도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으므로 입을 막 열려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방에서 뛰쳐나가 버렸다. 그것 봐요. 또 쓸데없는 농담을 공잡고 있는 남편은 힐찍했다. 당신은 언제나. 그녀는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공작은 한참 동안 공작 부인의 비난을 들으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빛은 차츰차츰 흐려져 갔다. 저 애는
그렇지 않아도 불쌍하고 가엾기 짝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 원인이 되는 일을 조금만 내비쳐도 저 애가 괴로워한다는 걸 조금도 생각지 않아요. 아유, 어째서 사람들은 그렇게 겉보기와는 다른 것일까 하고 공작 부인은 말했으나 그 어조의 변화에서 돌리와 공작은 그녀가 브론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난 그처럼 비열하고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을 단속하는 법률이 없다는 게 이상해요. 아, 듣기 싫어. 공작은 나갈 듯이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발을 멈추고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법률이야 있지. 하지만 이 일을 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나도 한마디. 이 일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주지. 그건 당신이야. 당신에게 모든 잘못이 있단 말이야. 그 같은 젊은 녀석들을 제재하는 법률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어. 그렇지 만약 이쪽이 못할 짓을 하지만 않았다면 난 늙은이이지만 그자에게 그 건달에게 결투를 청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제3스럽게 치료법을 찾는다. 그런 엉터리 의사들을 끌어들인다 하다니 공작은 아직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듯 했으나 공작 부인은 그의 어조를 곧 알아채고는 진지한 문제가 나올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당장 수그러지고 후회하는 빛을 띠었다. 알렉산드르 그녀는 앞으로 나가면서 속삭이듯이 말하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공작도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자, 그만해요. 당신도 괴롭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 지금보다 더한 불행이 없겠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니까 말이야. 감사하다고 였죠. 그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손 위에 느껴지는 눈물로 흠뻑 젖은 공작 부인의 입술에 대답하듯 중얼댔다. 그러고서 방을 나갔다. 끼찌가 울면서 방을 나간 뒤에 돌리는 아이들을 거느리고 각자 가정을 가진 여자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내 알아차리고 그것에 착수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는 모자를 벗고 옷소매를 걷어 올릴 기세로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는 동안에는 딸로서의 예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다. 공작이 야단치기 시작했을 때는 그녀도 그저 침묵을 지켰다. 또한 어머니 때문에 부끄러웠지만 아버지가 곧 그의 천성인 선량한 태도로 돌아가자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느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가버리자 그녀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기묘한 일, 즉 끼치에게 가서 그녀를 위로하는 기묘한 일에 달려들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 난 어머니께 진작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알고 계세요? 레빈이 지난번 여기에 왔을 때 끼치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을 그분이 자기 입으로 스지바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뭐라고?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쩌면 끼찌가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 앤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앤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없었어. 그 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말이야. 그렇지만 난 모든 것이 그 일 때문이라고는 알고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레빈에게 거절했다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만 그 애도 다른 쪽 일만 없었다면 레빈을 거절한다든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그처럼 가슴 아프게 그 애를 속이고 만 거예요. 공작 부인으로서는 딸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아, 난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요즘은 모두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들 하지. 어머니에게는 이렇다 하는 말 한마디 하지를 않아. 그러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어머니 내가 그 애에게 가보겠어요. 가보렴 내가 널 말리게 하겠니?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끼찌의 자그마한 침실은 옛 작센의 도자기 인형들로 꾸며진 장밋빛의 산뜻한 방이었다. 2달 전에 끼찌 자신처럼 싱싱한 장밋빛에 보기에도 즐거운 방으로 들어가면서 돌리는 지난해 끼찌와 둘이서 이 방을 얼마나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꾸몄던가를 상기했다. 문 옆에 바싹 붙어 놓은 나지막한 의자에 앉아서 꼼짝 달싹도 않고 멍하니 융단의 한쪽 구석만 바라보고 있는 끼찌를 보자 그녀는 가슴이 싸늘해짐을 느꼈다. 끼찌는 언니 쪽으로 눈을 돌렸으나 싸늘하고 어딨지 매섭게 보이는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난 이제 돌아가면 집에 죽치고 틀어박혀야 할 것 같고 너도 그리 쉽게 찾아올 순 없을 테니까. 다리야, 알렉산드로브나는 동생 옆에 앉으면서 말했다. 너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무슨 얘긴데요? 잠깐 놀란 듯이 고개를 쳐들고 끼찌는 얼른 물었다. 무슨 얘기냐고? 내 슬픔에 대한 얘기지 뭐겠어. 나에게 슬픔은 없어요. 무슨 얘기야 끼지?
넌 지금 내가 정말 모르고 있는 줄 아는 거니? 난 다 알고 있어. 날 믿어. 그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일을 겪어. 끼찌는 잠자코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엄숙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말이야, 내가 그렇게 괴로워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으로 들어가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날 버렸으니까요. 끼찌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쑥 내뱉었다. 이제 아무 말도 말아줘요. 제발 이제 아무 말도 말아줘요. 아니, 누가 너에게 그런 얘기를 하던?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잖아. 난 믿고 있어. 그 사람이 널 좋아했고 또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렇지만 난 그런 동정의 말이 제일 싫어요. 끼찌는 버럭 화를 내며 외쳤다. 그녀는 의자 위에서 몸을 돌리며 얼굴을 붉히며 쥐고 있던 벨트의 버클을 양손으로 번갈아 채면서 날쌔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돌리는 흥분하면 곧잘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동생의 버릇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화가 나면 벼랑간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필요 이상의 불쾌한 말을 입에 담는 끼찌의 성격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돌리는 그녀를 달래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무엇을? 언니는 내게 무엇을 느끼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끼찌는 잽싸게 말했다. 내가 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죽도록 연연하고 있다는 건가요? 언니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동정하고 있는 거죠. 난 그런 동정이니 위선 따위는 조금도 바라지 않아요. 끼찌, 넌 오해하고 있어. 왜 언니는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아. 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러나 끼찌는 흥분한 나머지 그녀의 말을 귓전에도 담지 않았다. 나에게는 슬퍼해야 할 일도 위로를 받을 일도 없어요. 난 오만하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짓은 절대 이제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꼭 한마디만 내게 사실대로 얘기해다오. 그녀의 손을 잡고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말했다. 이것만 얘기해줘. 레빈이 너에게 청혼했지? 레빈에 관한 얘기는 끼지에게 최후의 자질까지 잃게 한 듯 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버클을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두 손을 휘두르면서 외치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레빈까지 들춰내는 거예요? 언니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날 괴롭히는 거예요? 난 언니 속을 모르겠어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해두겠어요. 난 오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언니처럼 자기를 속이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사내에게 되돌아가는 짓은 하지 않겠어요. 난 몰라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언니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단숨에 말하고 그녀는 언니 얼굴을 보았으나 돌리가 애처롭게 고개를 떨군 채 할 말을 잊고 있는 것을 보자 방에서 나가려는 것을 그만두고 문 옆에 털썩 주저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한 2분쯤 침묵이 흘렀다. 돌리는 자기의 일을 생각했다. 그녀가 평소 느끼고 있던 자신의 비굴함이 지금 동생의 입을 통해 드러나게 되자 더욱더 쓰라린 마음이 가슴에 번졌다. 그녀는 동생에게서 이처럼 가혹한 무한을 당하리라고는 예기치도 않았기 때문에 동생에게 극도로 화가 났다. 그러나 그때 벼랑간 그녀는 옷 스치는 소리와 함께 난데없이 터져나오는 진들린 듯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에 이어 누군가의 손이 밑에서 뻗쳐올라 그녀의 목을 껴안았다. 끼찌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다. 돌리니까 난 너무 불행해요. 그녀는 미안한 듯이 속삭였다. 그리고는 눈물로 버벅이 된 귀여운 얼굴을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치마주름에 묻었다. 그 눈물은 마치 그것이 없이는 두 자매를 맺고 있는 기계를 잘 돌릴 수가 없는 반드시 필요한 윤활유 같았다. 그 눈물 뒤에 두 자매는 중요한 말은 젖혀놓고 상관없는 이야기만 했지만 서로를 금방 이해했다. 끼찌는 자기가 홧김에 내뱉었던 남편의 불성실이니 비굴이니 하는 말이 가여운 언니의 마음을 밑바닥까지 헤집어 놓았을 테지만 언니가 그것을 용서해 줬음을 알았다. 돌리는 또 돌리대로 자기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을 모두 알았다. 돌리는 자기의 짐작이 옳았다는 것, 즉 끼찌의 슬픔, 치유할 수 없는 그 슬픔은 그녀가 레빈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것과 브론스키가 그녀를 속였던 것에 있고 또 그녀는 레빈을 사랑하고 브론스키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끼찌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기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나는 슬프거나 하진 않아요.
그녀는 마음이 가라앉아 말했다. 하지만 언니가 알아주실지는 모르지만 난 온갖 것이 천박하고 역겹고 야비하게만 보여 못 견디겠어요. 그 중에서도 내 자신이 가장 그래요. 언니는 분명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무엇을 보아도 왜 그렇게 천박한 생각만 드는지. 글쎄, 너에게 무슨 천박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니? 돌리는 미소를 띠면서 물었다. 그야 정말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천박한 생각이에요. 차마 입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울도 아니고 쓸쓸함도 권태도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나쁜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이 모두 자취를 감춰버리고 오직 한 가지 가장 더러운 것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까? 그녀는 의아해하는 언니의 눈을 보고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아까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하시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난 아버지도 그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는 또 날 무도회로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난 어머니가 그저 한시라도 빨리 날 시집 보내고 나 때문에 속을 태우는 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날 데리고 다닌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난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난 이제 그 신랑감이라는 사람들을 보는 게 정말 싫어요. 그 사람들 모두가 내 치수를 재는 것만 같아서 못 견디겠어요. 이전에는 드레스를 입고 여기저기 쫓아다닐 것이 그저 즐겁기만 했고 내가 내 모습을 보고 감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부끄럽고 거북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도 저 끼지는 말것을 흐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뒤로 스테판 아르까지이치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해졌고 지극히 야비하고 추악한 상상 없이는 그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었다. 저 그래요. 저는 온갖 것들이 아주 야비하고 천박하게만 보여요. 그녀는 계속했다. 이것이 내 병이에요. 아마 낫게 할 테지만 그래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저 아이들하고 있는 동안만 즐거워요. 언니 집에 있을 때만. 정말 우리 집에 와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유감이야. 아니에요. 가겠어요. 난 이제 성홍열은 다 알았으니까요. 어머니께 여쭤보겠어요. 끼찌는 그렇게 우겨 마침내 언니 집으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정말로 성홍열에 걸려서 앓고 있는 아이들의 병 고안을 해주었다. 두 자매는 6 아이들을 무사히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끼찌의 건강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사순절이 오기를 기다려 쉐르바츠키 일가는 외국으로 떠났다. 페제르부르크의 상류사회는 사실상 하나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큰 단체 안에는 또 저마다 다른 집단들이 있었다. 안나, 아르까지 예브나는 서로 다른 세 집단의 친구와 그 밖에 밀접한 연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그녀의 남편이 속해 있는 직무상의 관료적인 집단으로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지극히 다양하고 변덕스러운 양상으로 흩어졌다 모였다는 남편의 동료들로 조직되어 있었다. 안나는 처음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거의 경건에 가까운 존경심을 지금은 대부분 잊어버렸다. 지금 그녀는 시골의 소읍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온갖 면면을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 어떤 버릇,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부터 누구는 어떤 장화가 발을 죄는지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죄다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상호관계와 그 중심에 대한 관계도 알고 있었다. 누구는 누구의 편이고 무엇에 의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누구와 누구는 무슨 일에 의견이 일치하고 무슨 일로 반목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남성적이고 관료적인 집단은 아직 전혀 그녀의 흥미를 끌지 않았으므로 리지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집단을 피하고 있었다. 또 하나 안나에게 밀접한 집단은 알렉산드로비치의 출세기를 연 집단으로 그 중심 인물은 리지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었다. 이 집단은 나이가 들어 아름다움은 잃었지만 신앙이 두텁고 덕행이 있는 부인들과 총명하고 학문이 깊으며 명예를 중시하는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총명한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그것을 페제르부르크 사회의 양심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알렉산드로비치는 이 집단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곧잘 사귈 수 있는 안나는 베즈르부르크 생활 초기에 이미 이 집단에서도 친구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이 집단이 못 견디게 싫어졌다. 그녀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들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것만 같아서 그 모임 속에 있기가 몹시 지루하고 거북해졌으므로 그녀는 리지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에게서도 될 수 있는 한 발을 멀리하게 됐다. 끝으로 안나가 교제하고 있던 제3의 집단은 흔히 말하는 그대로의 사교계, 춤과 향연과 화려한 화장의 사회, 화류계로부터 까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한쪽 손으로 궁정을 야물게 붙들고 있는 이들이었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자기들로서는 화류계를 경멸한다고 여겼으나 사실상 그들의 취미는 그곳과 공통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 이 집단과 그녀의 관계는 그녀의 사촌 오라버니의 아내인 베시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을 통해서 맺어져 있었다. 이 사람은 연 수입이 12만 루블이나 되었고 안나가 사교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유달리 그녀를 좋아하였으며 그녀를 보살펴 주었고 리지아 이바노브나 백작부인의 모임을 비웃으며 자기의 모임으로 그녀를 끌어들였던 것이다. 나이가 들어 볼품없이 되면 나도 그 축에 끼겠어요 하고 베씨는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처럼 젊고 아름다운 분이 그런 양로원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일러요. 안나는 처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뜨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의 모임을 피하고 있었다. 이 모임은 그녀의 재정 상태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은 마음속으로 전자 쪽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모스크바에 다녀온 뒤로는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그녀는 자기의 정신적인 친구들을 피하고 대규모의 사교계로 발을 내디뎠다. 거기에서 그녀는 브론스키를 만났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뿌듯한 기쁨을 경험했다. 그 가운데서도 그녀는 친가의 성이 브론스키고 브론스키와는 사촌간이었던 베시의 집에서 그와 자주 만났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갔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자기의 사랑을 얘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히 고삐를 잡힐 여지를 주지 않았지만 그와 만날 때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기차에서 처음 보았던 그날과 같은 생생한 느낌이 불타오르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도 그를 볼 때마다 즐거움이 자기의 눈 속에서 빛나고 입술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기쁨의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 안나는 대담하게 자기를 뒤쫓아 다니는 조심스럽지 못한 그의 행동을 자신이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를 만나리라고 여기고 갔던 야회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녀는 슬픔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과 이 추적이 불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 생활에 크나큰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깨달았다. 유명한 오페라 여가수의 두 번째 공연 날이어서 상류사의 사람들이 모두 극장에 모여 있었다. 첫째 줄에 자기 좌석에 앉아있던 브론스키는 사촌 노이를 발견하자 막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칸막이 좌석으로 들어갔다. 왜 넌 식사하러 오지 않았지? 그녀는 말했다. 아무튼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견지명에는 놀라버렸어. 그녀는 미소를 띠고 그에게만 들리도록 덧붙였다. 그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페라가 끝나면 찾아올 거야. 브론스키는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싶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는 미소로 그녀에게 사의를 나타내고 그녀와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난 정말 예전에 내 농담을 잘 기억하고 있어. 이 정렬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남다른 흥미를 갖고 있던 베시 공작 부인은 말을 계속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어디에다 치워버렸지? 넌 이젠 완전히 사로잡혔군. 그렇지? 난 그 사로잡히기만을 바라고 있는걸요. 브론스키는 침착하고 선량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만약 내가 투덜거릴 일이 있다면 사실은 말입니다. 그 사로잡힐 기회가 너무 드물기 때문이에요. 난 차츰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 넌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거지? 베씨는 자기 친구를 변호하는 듯 성을 내며 말했다.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 그러나 그녀의 눈 속에 있는 불꽃은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그녀 역시 그 못지않게 정확히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아니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웃는 얼굴로 고른 일을 드러내 보이면서 브론스키는 말했다. 잠깐만 실례하겠어요. 그는 그녀의 손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빼앗아 맨살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맞은편 칸막이 좌석을 둘러보면서 덧붙였다. 난 내가 웃음거리가 되는 게 두려워요. 그는 베시나
그 어느 사교계 사람들의 눈에도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는 모험을 하고 있다고 비치진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또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처녀나 과부를 사랑하고 있는 불행한 사나이 여기라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여자를 따라다니고 그녀를 간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사나이의 역은 뭔가 아름답고 근사하게 보일지언정 결코 웃음거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코스염 밑으로 자랑스럽고 즐거워하며 희롱하는 듯한 미소를 띠면서 오페라 글라스를 내리고 사촌 누이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왜 식사로 오지 않았어? 그녀는 그를 흐뭇한 눈빛으로 보면서 말했다. 그것만은 누님께서 꼭 얘기해야겠군요. 전 그럴 틈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말씀을 드려도 100에 99, 아니 1000에 999는 짐작도 하지 못할 겁니다. 실은 한 남편과 그 아내를 모욕한 사람을 화해시키고 있었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뭐라고? 그래 화해됐어? 거의 됐지요. 그 얘긴 나에게 꼭 들려줘야 해요. 그녀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 다음 막간에 와요. 안 돼요. 전 프랑스 극장으로 가봐야 해요. 닐스는 듣지 않고 놀란 듯이 배씨는 물었다. 그러나 그녀가 닐슨을 특별히 다른 가수와 다르게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역시 그 중재일 관계로 평화를 창조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배씨는 이와 비슷한 문구를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내면서 말했다. 자, 그럼 좀 앉아요.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좀 점잖지 못한 얘기긴 하지만 여간 재밌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얘기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군요. 브론스키는 웃음 띤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러나 이름은 밝히지 않으렵니다. 그럼 내가 알아맞혀보지. 그게 더 나을 거야. 그럼 들어봐요. 여기 쾌하라고 젊은 사내 둘이 마차를 타고 함께 간다고 합시다. 물론 너희 연대의 장교들이겠지? 아니, 장교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침을 먹고 난 두 젊은이들이야. 한 잔 마시고 난 사내들.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여튼 두 사람은 친구에게서 식사에 초대받고 잔뜩 들뜬 기분으로 가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미모의 여인이 상마처로 두 사람을 앞질러 가면서 돌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긋이 웃어 보이는 거였어요. 최소한 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지요. 물론 두 사람은 여자의 뒤를 쫓았죠.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은 그 미인이 바로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 집 현관에서 멈추지 않겠어요. 그리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어요. 두 사람은 그저 짧은 베일 밑으로 내다보이는 붉은 입술과 아름답게 생긴 조그만 발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넌 정말 그들 중 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나 싶을 만큼 아주 얘기를 잘하는구나 그래. 아니 방금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조용히 들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 두 젊은 사내들은 송별연을 베풀기로 돼 있는 친구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의뢰 송별연에서 그러듯이 혹은 그 이상으로 잔뜩 마셔댔어요. 그러고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 집의 2층에는 누가 살고 있냐고 물어봤다나요.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고 단지 그들 친구의 하인이 혹시 2층에 여자들이 있느냐는 두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굉장히 많이 있어요 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식사가 끝나자 그 젊은 사내들은 주인의 서재로 가서 누군지는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강렬한 편지를, 사랑의 고백을 썼지요. 그리고 친절을 베푼답시고 만약 글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직접 설명하려고 그 편지를 가지고 2층까지 쫓아 올라갔다나 봐요. 어째서 넌 그런 추잡한 얘기를 나에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엔 벨을 눌렀지요. 그러자 하녀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편지를 건네고 두 사람 다 당장 이 문 앞에서 죽어버릴 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하녀한테 단언했죠. 하녀는 미심쩍게 그들과 몇 마디 주고받았대요. 그러자 느닷없이 소시지 같은 구렛나룻이 나고 왕새우처럼 붉은 얼굴을 한 신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집에는 자기 아내 말고는 어느 누구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며 두 사람을 쫓아버렸어요. 어쩜 넌 그렇게 그 사람의 구렛나룻이 소시지 같다는 것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지? 어서 듣기나 해요. 난 오늘 그 중재를 하러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됐지? 여기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야. 알고 보니 그 상대가 구둥문간과 구둥문간 부인이라고 하는 행복한 부부였어요. 그리고 구둥문간이 항의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내가 중재인이 된 셈인데 그 중재역이야말로 난 당장 장담하지만 탈레이랑도 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뭐가 그렇게 까다롭길래? 글쎄 좀 들어봐요. 우린 물론 사죄했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불행한 오해에 대해선 천만 번 용서를 빕니다. 라고.
그러자 소시지 수염의 구두 문간도 누그러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는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두서너 마디 얘기하다가는 느닷없이 발끈 달아올라가지고 마구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아니, 말씀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의 행위는 물론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바라건대 그들이 오해했었다는 것과 또 젊은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그 젊은 사람들은 막 식사를 하고 난 뒤였으니까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두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자 또 구둥문과는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는 말씀하실 거나 있습니까? 백작, 나도 용서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성실한 부인인 우리 집사람이 뒤를 쫓기고 창피스럽고 야비한 행동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어느 놈의 새끼인지도 모르는 어린 녀석들에게 불안당 같은 하고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어린 녀석들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난 또 그쪽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내가 또 외교 수완을 부려 겨우 결말이 나려고 하면 이번에는 다시 구등문관이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고 소시지 수염을 세우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 또 외교적인 수완을 부려야 하고 이 얘기를 당신한테도 꼭 들려줘야겠어요. 배 씨는 그때 마침 그녀의 칸막이 좌석으로 들어온 한 부인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분은 지금 날 배꼽이 빠지게 웃겼어요. 그럼 잘해봐요. 두 분은 부채를 든 손에 놀고 있는 손가락을 브론스키에게 내밀고 식혀 올라간 드레스의 허리를 어깨짓으로 내리고 각광 앞쪽으로 나가 가스등 불빛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을 때에 충분히 맨살이 드러나도록 하면서 덧붙였다. 브론스키는 프랑스 극장으로 마차를 몰았다. 그는 거기서 이 극장의 흥행작은 하나도 빠뜨려 본 적이 없다는 연대장을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벌써 사흘째나 그의 흥미를 끌고 그를 즐겁게 하고 있던 그 중재에 관하여 그 사람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평소 그가 좋아하던 빼뜨리 쯔키와 또 한 사람 최근에 입대했으며 친구로서의 손색이 없는 뛰어난 젊은 공자 깨드로프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연대의 이해가 엇갈려 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 다 브론스키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구둥문간 벤제는 연대장에게 찾아와 그의 아내를 모욕한 부하 장교에 대한 불평을 호소했던 것이다. 벤젠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의 젊은 아내는 그는 결혼한 지 채 반년이 될까 말까 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가 있었는데 임신 중이라 갑작스레 몸에 이상을 느끼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맨 처음 눈에 띈 상마차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두 사관이 뒤를 쫓아오는 바람에 너무 놀라 증상이 심해져서 계단을 뛰어올라 집으로 들어갔다. 벤제는 관청에서 돌아와 있다가 벨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나기에 나가 보았다고 했다. 그런데 술이 잔뜩 취한 사관들이 편지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지없이 그들을 밀쳐내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고 했다. 아니, 아무래도 연대장은 브론스키를 자기 곁으로 불러 말했다. 빼트리츠키는 이제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게 됐어. 단 일주일도 무사하게 넘기는 일이 없으니 말이야. 그 관리는 이대로 끝내진 않을 거야. 틀림없이 더 대들 거야. 브론스키는 이 사건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 그렇다고 결투를 들고 나올 수도 없으니 어떻게든 상대인 구둥문관을 달래어 사건을 얼버무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연대장이 브론스키를 부른 것도 말하자면 그가 점잖고 총명하며 무엇보다도 연대의 명예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상의한 결과 브론스키가 빼뜨리츠키와 깨드로프 두 사람을 데리고 그 구둥문관에게 사죄하러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결정을 지었다. 연대장과 브론스키 두 사람 다 브론스키의 이름과 시종 무관이라고 하는 직함이 구둥문관을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약재는 어느 정도 효험이 있었다. 그러나 화해의 결과는 앞서 브론스키가 말했듯 소용치 못한 채로 남았던 것이다. 프랑스 극장에 도착하자 브론스키는 연대장과 단둘이 복도로 나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결과를 보고했다. 앞뒤를 꼼꼼히 생각하고 나서 연대장은 이 사건을 그냥 미해결인 채 묻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브론스키에게는 상대를 찾아간 전말을 장난삼아 자세하게 묻고 그 구둥문관이 한번 가라앉았다는 가는 벼랑간 또 사건의 전말을 상기하고 격분했다든지
브론스키가 화해의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방향을 바꾸어 배터리 찍기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뒤로 물러섰다든지 하는 얘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아니 그다지 탐복할 얘기도 아니지만 정말 아주 웃겨주는 그래. 깨드로프도 설마 그자와 결투를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래 그렇게 단단히 화가 났던가? 웃으면서 그는 되물었다. 그건 그렇고 방금 전 클레르는 어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어. 그는 새로운 프랑스 여배우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말이야. 아니 정말 프랑스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배시 공작부 있는 마지막 막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극장을 나왔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길고 창백한 얼굴에 분을 발랐다가 다시 잘 닦아내고 머리 매무실을 했다. 그녀가 큰 응접실에 차를 준비시키자마자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볼샤 모르스카야 거리에 있는 그 커다란 저택에 사른 여행마차가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넓은 현관에 내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아침마다 정문 유리 안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 거구의 문지기가 큼직한 출입문을 소리도 없이 열고 손님을 안으로 들였다. 거의 똑같은 시각에 머리를 곱게 빗고 시원스런 얼굴빛을 한 여주인은 한쪽 문에서, 찾아온 손님들은 반대쪽 문에서 어두운 빛깔의 벽과 바닥엔 털이 부풀부풀한 융단이 깔린 홀로 들어왔다. 커다란 홀에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고 순백의 식탁보와 은빛의 사모바르, 투명한 자기 찻잔 세트가 촛불 아래서 반짝이며 눈부시게 빛났다. 여주인은 사모바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고는 장갑을 벗었다.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의자를 움직이면서 두 패로 나뉘어 제각기 자리를 잡았다. 여주인이 있는 사모바르의 주위와 검은 벨벳 옷을 입고 검고 또렷한 눈썹을 한 아름다운 공사 부인이 자리에 잡고 있는 응접실 반대편 언저리에 대화는 양쪽 패 모두에서 처음 몇 분 동안은 언제나 그렇듯이 응대와 인사와 차를 권하는 말들로 뒤원벅이 되어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여인은 여배우로서도 범상치 않을 만큼 아름다워요. 카울 바하를 연구했다는 걸 첫눈으로도 알 수 있지 않아요? 공사 부인의 폐 쪽에서 한 외교관이 말하고 있었다. 당신을 알아챘나 봐요. 그 여인이 넘어져서 아 제발 닐슨 얘긴 그만 좀 해둡시다. 그 여자 가지고는 이제 새로운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굴이 빨갛고 눈썹이 없는 가발도 쓰지 않은 센 머리털에 낡은 비단 옷을 걸친 뚱뚱한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마음씨가 단순하고 태도가 거친 것으로 이름이 나서 무서운 아이라는 별명이 붙은 마흐가야 공작 부인이었다. 마흐가야 공작 부인은 두 배의 중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는 양쪽의 말에 모두 말참견을 했다. 난 오늘 세 사람에게서 마치 의논이라도 한 것처럼 카울 바하에 대한 똑같은 문구를 들었어요. 도대체 어쨌다고 그런 문구가 그렇게들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는 이 잔소리 때문에 끊겨버렸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화제를 생각해내야만 했다. 뭐든 재미있는 악이 없는 얘기를 들려주세요. 영어로 스몰 토크라고 불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얘기에 능란한 공사 부인은 역시 무슨 얘기를 꺼낼까 망설이고 있던 외교관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도끼가 있는 얘기만이 재미있는 것이니까요. 그는 웃는 낯으로 시작했다. 그렇지만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제를 내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화제 나름 아니겠어요? 화제만 내주시면 그것을 짜 나아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난 이따금 생각하지만 전대의 재단꾼이라는 사람들도 오늘날에는 좀 기지가 있는 얘기를 하려면 여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재치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곧 실증나기 쉬운 것이니까요. 그것도 꽤 해묵은 얘긴데요. 공사 부인이 웃으면서 그의 얘기를 가로막았다. 얘기는 품이 있게 시작되었으나 너무 지나치게 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내 또 막히고 말았다. 그래서 결코 바뀔 일이 없는 확실한 방법인 험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뚜쉽게 비치에게는 어딘지 루이 15세 같은 데가 있다는 것을. 그는 눈으로 탁자 옆에 서 있던 아름다운 금발의 젊은 사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오, 그럼요. 저분은 정말 응접실에만 취미가 쏠려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렇게 자주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응접실에서는 말할 수가 없었던, 말하자면 여주인과 뚜쉽게 빛의 관계에 대한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한편 사무바루와 여주인의 주위에서도 얘기는 잠시 동안 세 가지의 불가피한 화제, 즉 최근 사회의 소식, 연극평, 가까운 사람들의 험담 사이를 이리저리 배회하던 끝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화제인 남의 험담 쪽으로 낙착되어 버물렀다. 얘기 들으셨어요? 말치 셰바가 그 딸이 아니라 어머니가 말이에요. 악마적인 장밋빛 의상을 지었대요. 어머나 그래요? 아니 근사하겠는걸요? 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렇게 영리한 분이 그분은 결코 분별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우습게 보일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말이에요. 제가 아까 불쌍한 말치 셰바를 비웃거나 비난할 재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얘기는 마치 한창 불이 붙기 시작한 장작불처럼 즐겁게 불꽃을 튀기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배씨 공작의 남편이자 파나 수직한 선량해 보이는 뚱보가 아내한테 손님들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클럽에 나가기 전에 응접실에 들렀다. 그는 부드러운 융단 위를 소리도 내지 않고 걸어 마을가의 공작 부인에게로 다가갔다. 어떠셨어요? 닐스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는 말했다. 어머나, 어쩌면 그렇게 살그머니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제발 내게 오페라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당신은 음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시잖아요.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당신에게 맞추어서 당신의 마졸리카 도자기라든가 파나 얘기라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열렸던 그 골동품전에서 당신은 어떤 보물을 캐내셨나요? 원하신다면 보여드릴까요? 그렇지만 당신은 골동품 모르실 겁니다. 보여주세요. 난 그 이름이 뭐더라? 왜 그 은행가에서 배웠어요. 그분에게는 훌륭한 파나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았어요. 아니 그럼 당신은 슈츠부르크한테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주인은 사모바르 옆에서 물었다. 네, 가보았어요. 나하고 남편을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식탁에 놓인 소스가 1천 루블이나 들었다더군요. 마을가의 공작 부인은 모두가 자기에게 주의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목청을 높여 이렇게 말했다. 더구나 그것이 더러워서 볼 수도 없는 소스지 뭐예요. 뭔가 푸르댕댕한 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그분을 초대해야 했기 때문에 난 85 코페이카 들여서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모두들 아주 만족했어요. 1천 루블이나 들여서 소스를 만든다는 건 난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에요. 이분 같은 분은 다시 없을 거예요. 여주인이 말했다. 거참 놀랍군요.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마을가의 공작 부인의 말로 약이 되는 효과는 언제나 똑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그러한 효과를 낳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지금처럼 요점을 정확히 포착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의미 있고 단순한 얘기를 한다는 점에 있었다.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말이 가장 재치 있는 객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을가의 공작 부인은 자신의 말이 어째서 그런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여튼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언제나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마을가의 공작 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모두 그쪽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공사 부인 주위에 얘기가 끊겼기 때문에 여주인은 두 패를 한데 묶으려는 생각으로 공사 부인을 향해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차를 드실 생각이 없으세요? 얼른 이리 건너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우린 정말 여기가 좋아요. 공사 부인은 웃는 얼굴로 대답하고 시작했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것은 대단히 유쾌한 화제였다. 그들은 까레닌 내외를 갖가지로 헐뜯고 있었다. 안나는 모스크바에 다녀오더니만 아주 달라졌어요. 뭔가 이상한 데가 있지 않아요? 변화 가운데도 눈에 띄는 것은 그분이 알렉세이 브론스키의 그림자를 달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쨌다고요? 하기야 그림의 작품 중에도 그림자가 없는 남자니 그림자를 잃은 남자니 하는 동화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죄에 대해 그 사람에게 내려진 벌이었어요. 무슨 죄로 벌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여자로서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불쾌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림자를 가진 여잔 되게 끝이 좋지 않아요. 안내의 친구는 말했다. 어머나 그런 얘기를 다 하다니 당신들에겐 혓바늘이 생길 거예요. 마흑가야 공작부인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불쑥 외쳤다. 까레니나는 아름다운 분이에요. 난 그분의 남편은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은 정말 좋아해요. 왜 당신은 까레닌을 싫어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공사 부인이 말했다. 남편을 늘 이야기하죠. 그만한 정치가는 유럽에도 드물다고요. 그래요. 우리 남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난 믿지 않아요. 마을가의 부인은 말했다. 만약 우리는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거예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내가 보인 멀쩡한 바보예요. 물론 이런 얘기는 큰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로써 모든 게 얼마나 확실해졌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분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아무리 봐도 그분의 현명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만, 한번 작은 목소리로 그분은 바보다 하고 말해보니 모든 게 단번에 확인해지지 않겠어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나, 오늘 당신은 정말 입이 아주 험악하군요. 아니에요. 조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에겐 달리 어떻게 생각할 방도가 없어요. 하여튼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바보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당신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바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에는 만족하지 않으나 자신의 지혜에는 만족한다 하고 함께했던 외교관은 프랑스 식구를 읊었다. 그래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마가야 공작 부인은 얼른 그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하여간 얘기의 요점은 내가 안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데 있어요. 그분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제 아무리 그림자처럼 뒤따라다니고 있다기로써니 그분이 알 바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야 뭐 나도 그분을 헐뜯으려는 생각은 아니에요. 안나의 친구는 변명하기에 바빴다. 아무리 우리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을 헐뜯고 꼬집고 할 권리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안나의 친구를 여지없이 다 잡아놓은 다음 마을가야 공작 부인은 일어서서 공사 부인과 함께 프러시아 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테이블 쪽으로 붙었다. 당신은 거기서 누구의 험담을 하고 있었죠? 베시가 물었다. 까레님 부부에 대해서요. 공작 부인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성격 해부를 했어요. 미소를 띠고 테이블 끝에 앉으면서 공사 부인이 대답했다. 아니, 그 얘기를 듣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군요. 입구 쪽을 보면서 여주인은 말했다. 아, 마침내 오는군. 그녀는 오고 있던 브론스키를 돌아보며 웃었다. 브론스키는 좌중에 여러 사람들과 모두 알고 지냈을 뿐 아니라 거의 날마다 얼굴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금방 나갔던 방으로 되돌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태도로 들어왔다. 제가 지금 여기 어디에서 오느냐고요? 그는 공사 부인의 물음에 대답했다. 별 도리가 없군요. 고백할 수밖에. 실은 부프를 보고 오는 길입니다. 거기엔 벌써 100번도 더 간 것 같은데 언제 가도 새로운 만족을 느끼지요. 정말 훌륭해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페라에서는 곧 잠이 들고 마는 내가 부프에서는 끝까지 버티고 앉아 즐겁게 들으니까요. 게다가 또 오늘은 그는 프랑스 여배우의 이름을 말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했으나 공사 부인이 익살 섞인 공포의 표정을 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발 그런 끔찍한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께선 그 끔찍한 얘기를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오페라처럼 우리들도 즐겁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가게 될 거예요. 마을가야 공작 부인이 얼른 말을 받았다.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베시의 공작 부인은 안나라는 걸 알고 브론스키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문 쪽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기묘하고 낯선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기쁜 듯이 동시에 또 수줍음을 띠고 들어온 사람을 뚫어지게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응접실에 안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유달리 몸을 꼿꼿이 펴고 정면을 응시하며 특유의 날렵하고 야무지면서도 경쾌한 다른 사교계의 부인들로부터 현저하게 그녀를 구별해주는 걸음걸이로 여주인을 향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고는 상대의 손을 쥐고 미소를 띠면서 그 웃는 얼굴 그대로 브론스키를 돌아보았다. 브론스키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그녀는 그저 머리를 한번 끄덕여 답했지만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곧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의 손을 차례로 잡으면서 여주인을 돌아보았다. 난 리지아 백작부인에게 가 있었어요. 잠깐 들리려던 것이 그만 오래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침 좋은 경이 와 계셔서 말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분이더군요. 아, 그 선교사 말씀이세요? 네, 그분이 인도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안나가 왔기 때문에 잠시 끊겼던 이야기는 바람에 꺼지려던 램프의 불꽃처럼 다시 가물거리면서 타올랐다. 아, 존경. 아, 존경. 저도 그분은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블라시에바는 그분에게 홀딱 반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건 그렇고 블라시에바의 동생이 또 포프에게 시집간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됐다더군요. 난 그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생각돼요. 뭐 그것이 연애 결혼이라나 그렇다더군요.
연애 결혼이라고요? 아니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캐캐 묵은 생각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요즘 연애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공사 부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달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낡은 관습이 아직은 폐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브론스키가 거들었다. 그런 관습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은 더 끔찍하지요. 행복한 결혼은 다만 이성에 의해서 맺어질 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성에 의한 결혼의 행복이 바로 그 전에는 인식하지 않았던 정열의 출현으로 먼지처럼 흩날려 버리는 일도 흔히 있는 현상이거든요. 브론스키는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성에 의한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 다 이미 방종한 생활을 하고 난 뒤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률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한 번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문이지요. 그럼 천연두처럼 인위적으로 사랑을 접종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난 젊었을 적에 성직자를 사랑한 일이 있었어요. 마을가의 공작부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난 정말로 사랑을 알려면 한 번은 과실을 저지르고 난 뒤에 고쳐야만 한다고 믿고 있어요. 베시 공작은 말했다. 아니 그럼 결혼한 다음이라도? 장난 섞인 어조로 공사 부인이 물었다. 뉘우침에 너무 늦는 법은 없습니다. 하고 외교관이 영국의 속담을 입에 올렸다. 바로 그거예요. 배씨는 맞장구를 쳤다. 한번 실수를 하고 그런 연후에 고치는 것이 필요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입술에 보일 듯 말 듯 엷은 미소를 띠고 얘기를 듣고 있던 안나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전 말이에요. 안나는 방금 벗은 장갑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사람의 머리가 각기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다고 한다면 마음이 각기 다른 만큼 사랑의 종류도 다를 것이라고요. 브론스키는 안나를 바라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심정으로 그녀의 입에서 대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다 끝마쳤을 때에는 마치 어떤 위험이 지나간 것처럼 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안나는 벼랑간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런데 전 모스크바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끼찌 세르바츠카야가 몹시 앓고 있다고 쓰여 있더군요. 정말입니까? 브론스키는 눈살을 찌푸리고 말했다. 안나는 엄격한 얼굴을 하고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니 천만에요. 정말 놀랐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다면 그래 뭐라고 쓰였던 건가요? 그는 물었다. 안나는 일어서서 배씨에게로 다가갔다. 차 한 잔 주시겠어요? 그녀는 여주인의 의자 뒤에 멈추어 말했다. 배씨 공작이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는 동안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다가갔다. 그래 뭐라고 쓰였던가요? 그는 다시 물었다. 전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남자들은 명예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언제나 그 말을 입에 담는 거예요. 안나는 그의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고 말했다. 전 진작부터 당신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고 몇 걸음 가서 앨범이 놓여있는 구석의 탁자 앞에 앉았다. 전 당신의 말뜻을 전혀 모르겠는걸요. 그는 그녀에게 찻잔을 건네면서 말했다. 그녀는 자기 옆에 소파를 돌아보았다. 그는 곧바로 거기에 앉았다. 네, 전 꼭 당신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나쁜 짓을 하셨어요. 나쁜 짓이에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럼 당신은 지금 제가 나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감히 그런 짓을 한 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녀는 엄격하게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건 당신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대담하고 즐겁게 그녀의 눈을 마주 보면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대답했다. 브론스키보다 그녀가 더 당황했다. 그건 단지 당신에게 인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그에게 정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그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일은 나의 실수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단어, 그런 역겨운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을 제가 당신에게 금했을 텐데요. 안나는 몸을 떨면서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곧 이 금했다는 한마디로 자기가 그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 셈이 되어 그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부채질한 결과가 되었음을 느꼈다. 전 진작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녀는 결연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불타는 홍주를 얼굴에 온통 물들이면서 계속했다. 오늘은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들렀어요. 정말이지 이런 일은 이제 그만 끝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전 이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전 지금까지 누구 앞에서도 얼굴을 붉힌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없었는데 당신은 제가 뭔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고 있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에 나타난 낯설고 숭고한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당신은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전 당신이 모스크바로 가서 끼치에게 용서를 빌었으면 해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말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에게 강요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 그녀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녀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제발 제 마음이 안정되도록 해주세요. 그의 얼굴이 빛났다. 그럼 당신은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군요. 나는 안정이니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 물론 당신에게 그것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 한 몸 사랑이라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난 당신과 나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앞으로 안정이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절망과 불행, 그렇지 않으면 행복과 끝없는 행복, 이 둘의 가능성을 볼 뿐입니다. 그게 정말 있을 수 있을 없는 일일까요? 그는 그저 입술만 움직여 덧붙였으나 그녀는 알아들었다. 그녀는 말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성의 온 힘을 쥐어짰다. 그러나 결국 사랑이 흘러넘치는 눈으로 그의 얼굴을 응시하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다. 그는 환희에 차서 생각했다. 내가 이미 실망하고 있던 바로 그 고비에 아무래도 결말이 없으리라 여기고 있던 바로 그 고비에 바로 이것이 이 여자가 날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럼 날 위해서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나에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줘요.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됩시다. 그녀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으나 그 눈동자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린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두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든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뭔가 얘기하려고 했으나 그가 가로막았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지금처럼 희망을 걸거나 괴로워할 권리를 갖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한다면 제발 나에게 사라져 버리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난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만약 내 존재가 당신에게 괴로움이 된다면 두 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을 어디론가 쫓아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시다면 제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말고 놔두세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댁의 남편이십니다. 정말로 그 순간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 침착하고 거북살스러운 걸음걸이로 응접실에 들어왔다. 아내와 브론스키를 훑기 보고 나서 그는 여주인에게로 다가가 찻잔을 받고 앉은 뒤에 여유있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특유의 비꼬는 듯한 어조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비꼬아대기 시작했다. 아니 이건 랑부이에의 여러분들이 총동원된 셈이군요. 그는 좌중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카리테스 여신들도 뮤즈 여신들도 그러나 그의 이러한 말투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이 냉소적인 말투를 견딜 수 없었던 베시 공작부인은 총명한 여주인답게 곧 그를 전 계급의 병역 의무라는 진지한 논제 속으로 끌어들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곧 그 얘기에 끌려들어 이제는 그에게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 베시 공작부인을 상대로 정색을 하고 시인제도의 변호를 하기 시작했다. 브론스키와 안나는 자그마한 탁자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상황이 차츰 점잖지 못하게 되는군요. 한 부인이 눈으로 안나와 브론스키와 그녀의 남편을 가리키면서 속삭였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뭘 했어요? 안나의 친구가 대답했다. 그러나 이 부인들만이 아니고 응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마흑가의 공작 부인과 배씨까지도 좌중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두 사람 쪽을 마치 자기들에게 방해라도 된다는 양 몇 번이고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오직 한 사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만은 한 번도 그쪽을 보지 않고 방금 시작된 흥미있는 화제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고 있음을 눈치채자 베시 공작 부인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말 상대로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놓고 안나에게로 다가갔다. 전 댁의 남편 말씨가 분명하고 정확한 것에 언제나 탐복하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저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무리 심오한 내용이라도 금방 머리에 들어와요. 오, 그래요. 안나는 행복한 미소로 얼굴을 빛내면서 그러나 베시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큰 탁자 쪽으로 옮겨가서 모두의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반 시간쯤 거기에 앉아 있다가 아내 곁으로 다가가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권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서 만찬에 남겠다고 대답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까레니나의 마부인 반질반질 윤이 나는 가죽 외투를 걸친 뚱뚱하고 나이든 따따르이는 현관 앞에서 추위에 지쳐 뛰어오르는 잿빛 부마를 간신히 억누르며 대기하고 있었다. 하인은 마차 문을 연 채 서 있었다. 문지기는 대문을 잡고 서 있었다. 안나 알까지 예브나는 조그마한 손을 날렵하게 놀려 모피 외투의 후크에 걸린 오스메이 레이스를 풀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배웅하러 나온 브론스키의 말을 고개를 기울인 채 황홀하게 듣고 있었다. 아무튼 당신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나 역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당신 역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한마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새 나오는 목소리로 천천히 되뇌었다. 그러고는 레이스를 풀어낸과 동시에 갑자기 덧붙였다. 내가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의미,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지닌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럼 안녕.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나서 민첩하고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문지기 옆을 지나 마차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과 그의 손의 촉감은 그를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그녀가 만진 자기 손바닥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오늘 밤은 최근에 2달 동안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까이 갔다는 느낌을 안고 행복한 기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기의 아내가 브론스키와 둘이서 다른 탁자에 앉아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특별히 행실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조신하지 않은 행실로 보였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한번 주의를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서재로 가서 안락 의자에 앉아 카톨릭 교회에 대한 서적을 꺼내 페이퍼 나이프가 끼워진 곳을 펴고 언제나처럼 한시까지 그것을 읽었다. 가끔씩 그는 넓다란 이마를 문지르기도 하고 뭔가를 쫓는 것처럼 머리를 흔들기도 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그는 일어서서 평소처럼 밤에 몸단장을 했다. 안나 아르까지 예브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오늘 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던 직무상의 일에 관한 생각과 걱정 대신에 아내와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 불쾌한 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평소의 습관과는 달리 잠자리에는 들지 않고 두 손을 등 뒤에 깍지 낀 채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걷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잘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끼자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아내에게 한번 이야기해둘 필요가 있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을 때만 해도 그것을 아주 용이하고 간단한 일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이리저리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매우 착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셈이 많은 사내는 아니었다. 질투는 그가 믿는 바에 의하면 아내를 모욕하는 것으로서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신뢰해야 했다. 그러나 왜 신뢰해야만 되는가? 말하자면 어떻게 젊은 아내가 항상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자신에게 역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의욕이라는 것을 경험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질투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감정이고 아내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신념이 조금씩 파괴되지 않았는데도 뭔가 불합리하고 부주의한 것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인생 앞에, 즉 그의 아내한테도 그 이외의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얼굴을 맞대고 선 것이었다. 그 사실은 그에게 몹시 불리하고 불가해한 것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공직에서 보냈고 그것이 곧 그의 삶이었다. 그리고 인생 그 자체와 마주칠 때마다 한 발 옆으로 비켜서곤 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마치 절벽에 걸린 다리를 안심하고 건너오던 사람이 벼랑간 그 다리가 부서지고 밑에는 시면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본 것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시면이야말로 인생 그 자체였고 다리는 바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지내왔던 인위적인 생활이었던 것이다. 그의 아내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문제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그것 앞에 몸을 떨었다.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단 하나의 램프가 밝혀진 식당에 잘 울리는 쫑 메마루 앞 바닥 위를 컴컴한 응접실의 융단 위를 규칙적인 걸음걸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식당에는 최근에 완성되어 소파 위에 걸린 그의 큼직한 초상화에만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또 아내의 서재에도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두 자리의 촛불이 그녀의 친척과 여자친구들의 초상화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그에게도 전부 오래전부터 낯익은 아름답고 조그만 장식품을 비추면서 타고 있었다. 그녀의 방을 지나 그는 침실문까지 갔으나 거기서 다시 발을 돌렸다. 그런 순서로 한 바퀴 돌 때마다 주로 쫑 메마루의 식당 바닥 위에서 발을 멈추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렇다. 이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내 의견과 결심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대체 뭘 밝힌단 말인가? 어떤 결심을? 그는 응접실로 왔을 때 혼잣말을 했으나 그 해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서재 쪽으로 발을 돌리기 전에 자신한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는 오랫동안 그 사내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 그것이 어쨌다는 거야? 사교계의 부인이 누구와 얘기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그것을 이제 와서 질투하다니. 그런 일은 그녀를 비하할 뿐이지 않은가? 그는 그녀의 서재로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말했다. 그러나 전에는 그토록 무게를 갖던 이런 판단도 지금은 아무런 무게도 가치도 갖지 못했다. 그는 침실문에서 다시 돌아섰다. 그러나 그가 컴컴한 응접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의 귓전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라면 뭔가 있는 것이다. 그는 식당에 이르렀을 때 다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다음 다시 아내의 서재로 발길을 돌리기 전에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단 말인가? 그러고 나서 또 자문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고는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다시금 질투는 아내를 모욕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또 응접실로 왔을 때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의 생각은 그의 몸과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것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빙빙 동그라미를 그릴 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이마를 문질렀다. 그러고는 그녀의 서재에 앉았다. 그곳에서 공작서, 빛깔의 표지가 달린 서류철과 쓰다만 편지가 놓여있는 그녀의 책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의 생각은 벼랑간 달라졌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그녀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생활, 그녀의 사고, 그녀의 소망을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활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너무나 두렵게 여겨졌기 때문에 냉큼 그 생각을 쫓아버렸다. 그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들여다보기도 두려운 심연이었던 것이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다른 존재에 열중한다는 것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는 전혀 인연이 먼 정신활동이었다. 그는 이 정신활동을 유해하고 위험한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그는 생각했다. 하필이면 내 일이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정신적인 안정과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하필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나를 급습하고 있다니. 그렇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 나는 불안과 걱정에 지쳐 문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나는 잘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마음속으로부터 떨쳐버려야만 한다. 그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그녀의 감정에 관한 문제, 그녀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든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든가 하는 문제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양심 문제고 종교의 범주에 속할 일이다. 그는 이번 사건이 속할 정당한 영역이 발견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결국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혼잣말을 계속했다. 그녀의 감정이나 그 밖의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녀 양심의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내 의미는 분명히 결정되어 있다. 가정의 장으로서 나는 그녀를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얼마쯤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발견한 위험을 지적하여 경계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녀에게 주의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머릿속에는 그가 이제부터 아내에게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모두 명료하게 나타났다.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그는 가정사 때문에 이처럼 무의미하게 자기 시간과 지력을 소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형식과 순서가 마치 보고서처럼 명백하고 정밀하게 정리되었다. 난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세평과 예의의 중요성, 둘째는 결혼의 의미에 대한 종교적 설명, 셋째는 필요하다면 이 아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불행의 지적, 넷째로는 그녀 자신에게 닥칠 불행에 대한 지적. 그러고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그 손을 뒤로 확 젖혔다. 그러자 손가락의 관절이 또두둑 하고 소리를 냈다. 이 손짓, 손을 깍지 껴 손가락을 꺾는 나쁜 버릇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줬고 지금의 그에게 특히 필요했던 든든한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다. 현관 쪽에서 마차가 가까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홀의 한가운데서 발을 멈췄다. 층계를 올라오는 여자의 발소리가 났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야기를 꺼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깍지 낀 손가락 마디를 꽉 누르고 어느 마디에서 다시 소리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서 있었다. 손마디 하나가 딱 하고 소리를 내었다. 층계를 올라오는 가벼운 발소리로 그는 그녀가 이미 가까이 왔음을 느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언변에 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